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 이거 몇 주간 계속 똑같은 얘기로 인사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여름날의 날씨가 저희 모두를 괴롭히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과 상성이 잘 맞지 않으신 분이죠. 더위에 취약한 남자 더취남 우리 표표님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수영장 표표입니다. 저 말 걸지 말아주세요. 왜요? 요즘에 매우 화나 있습니다. 더워서요? 저 정말 너무 힘들고요. 저 정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뭐가? 아니 너무 덥잖아. 이건 인간적으로. 맞아요. 이게 요 몇 년간 계속 더워오기는 했었는데 기후변화가 진짜 심각하다 느껴질 만큼 아니 뉴스에서도 2018년에 정말 더웠었잖아요. 그 이후로 아마 비슷한 수준의 무더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8년 하면 또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또 경주에서 그 극심한 더위를 같이 느꼈던 때 아닙니까? 정말 2018년 여름 무더웠는데 진짜 그 기록에 남을 정도의 무더위였었는데요. 2018년에 경주 천년고도죠. 경주에서 뭐 저랑 표표님이랑 따로 또 저희 방송 나와주시는 뭐 재원님, 뭐 루르님, 석돌님, 뭐 다른 여러분들이 모여서 단편 영화를 찍었던 또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있죠. 저도 뭐 사석에서 그 팀원들 뭐 식사 자리나 술자리 가지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20대에 거의 썸네일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2018년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때가. 맞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2018년 여름은 그토록 찬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선배님들은 저희의 그런 추억을 하나도 모르시죠? 하나도 그때는 그러니까 덥고 습하고 찬란했는데 지금은 덥고 습하기만 하잖아. 이건 약간 문제가 좀 있다. 찬란함이 없다. 네, 그래서 선배님들의 약간 이런저런 응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근데 요즘에 그 댓글란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팟빵 댓글창. 네네, 그 댓글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희 방송 요즘에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만큼 또 게스트나 이제 우리 진행해주는 우리 박상현 씨 아주 힘이 나고 그쵸? 또 신이 나지 않을까. 보람을 느끼죠. 저희가 이거 뭐 어떤 동력으로 합니까? 신나고 힘나고 약간 이제 약간 그 찰진 약간 그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들과 함께라면 2024년 올해 여름도 찬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팟빵 댓글창에 댓글 많이 써주시고 또 저희 간헐적으로 통지서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사연도 이메일로 많이 남겨주시고 더불어서 또 이제 표표님이 말씀 꺼내신 김에 저희 방송이 올해 방송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똑같은 채널 이름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시는 분들 거기서 계속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유튜브에서도 검색해보셔서 구독 한번 눌러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파이가 조금 이제 넓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유튜브 쪽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기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다. 원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 좀 그 유튜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유튜브라고 해서 뭐 저희가 물론 나중에 유튜브용 프리미어 컨텐츠도 따로 기획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팟빵 앱이나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 서비스되는 그대로의 방송이 유튜브에서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고 해서 저희의 얼굴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팟캐스트로 지금 유튜브에서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별거 없네, 똑같네 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능한 콘텐츠들도 기획을 해보고 있다는 거 좀 미리 좀 예고를 드립니다. 근데 벌써 약간 큰 숙제가 느껴지는데요. 박상현 씨 약간 진행자로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지셨겠어요. 사실 어깨가 무거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럴 때는 약간 짊어지고 있는 약간 그 스탠스를 가는 거야. 좀 친구야. 척을 했어야 되나? 좀 티를 냈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아까 페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재밌어서 계속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 느끼긴 하지만서도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이 방송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구태의연한 편이지만 진짜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나 이메일 사연들 진짜 저에게 많이 더 큰 의미로 와닿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저는 팟빵 댓글창을 먼저 봅니다. 거의 뭐 이제 셀럽의 경지에 오르신 게 아닌가. 아니죠. 제가 진짜 셀럽이었다면 신경을 안 썼겠죠. 너무 쏟아지는 댓글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텐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목마른 부분이 있고 설사 제가 그런 셀럽처럼 된다 하더라도 선배님들의 댓글 하나하나는 모두 다 소중할 것이라는 약간 구태의연하면서도 교과서 같은 뻔한 멘트이면서도 그럼에도 진심인 그런 말씀 남기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삭바삭한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페페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다시 목소리를 들려드린 지가 조금 됐죠. 일단 영화 리뷰 채널로 나와주신 거는 탈주 에피소드가 거의 한 달 전인데 그때쯤 나와주셨고요. 이후에 네. 재원님이랑 통지서 방송 한번 나와주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약간 뻑하면 부르다가 뻑하면 부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뻑하면 부르다가 약간 텀을 둔 걸로 봐서 약간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이 양반 다시 한 번쯤 보고 싶을 때가 됐다. 약간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상현님께서 약간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표표님 모시고 싶어서 표표님 뵙고 싶어서 모신 거라고는 왜 생각을 안 하시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선배님들 아시죠?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배님들 제가 고자질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가 박상현 씨에 대해서 고자질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저 내일이죠? 내일이요? 에일리언 로물루스 저희 또 에일리언 로물루스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녹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내일 게스트가 또 다른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스포는 금지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사실 제가 공포 장르나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네. 지난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의 작품에 약간 이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 분명히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오늘이 트위스터스고 내일이 로물루스인데 오늘 나를 부르고 내일은 다른 게스트를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핏 짐작해보건데 오늘 일정이 돼서 이제 녹음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뻑하면 부른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마음속에 짐작을 해봅니다. 일단 변론을 좀 해드리자면 스포일러는 하지 못하겠지만 내일 또 에일리언 로물루스 녹음에 참여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네. 이 두 분은 사실 스포라기도 뭐한 게 이미 이렇게 두 분이 많이 나오셨어가지고 워낙 또 이제 호러 영화 쪽으로 이제 뭐랄까 딱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서 있는 저희 방송에 그런 듀오셔가지고 콤비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고 대신에 달리 생각해보면 요즘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 우리 표표적 사고를 한번 해보자. 오늘 트위스터스 에피소드에 홀로 나오셨잖아요. 지금 동무대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완전 럭키 비키잖아요.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한 번 더 가네요. 네모 바지 스폰지밥. 지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동무대? 근데 사실 저는 그 두 분이랑 같이 약간 왁자지껄하게 하는 약간 그 큰 집 같은 분위기 그런 게 좋기 때문에 그걸 또 원하셨구나. 네네네. 하지만 또 다른 이유 하나 더하자면 트위스터스를 보면서 제가 여기
출연하신 배우님 중에 한 분이 뭔가 표표님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우리 표표님도 연기를 하고 계시는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배우 대 배우로서 비슷한 느낌이 있다 라는 생각에 오늘 또 이 방송에 모신 것도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아까 듣긴 했는데요, 선배님들. 사석에서. 예, 사석에서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제 욕먹을 만한 약간 그런 네? 발언이 아닌가 하고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워낙 이제 기럭지도 너무 짱짱하시고 목소리도 멋있고 사각턱 딱 이렇게 턱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아메리칸 마초의 딱 그런 약간 맛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또 저는 약간 그것보다는 좀 이제 귀엽고 코리안 마초시잖아요. 사랑스러운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단순히 외모가 뭐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느낌도 없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 위주라기보다는 좀 연기적인 측면에서 또 인상에서 풍기시는 뉘앙스가 이 트위스터스의 주연 배우 중 한 분과 우리 표표님이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모신 것이다. 감사하다. 휴 간신히 넘겼네요. 후끈하네요. 네. 표표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여름이 네. 굉장히 표표님에게 상성이 안 맞는 취약한 계절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지금 그쪽이나 이쪽이나 아주 상성이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위를 식히려고 좀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든가 나무늘보 같은 삶의 자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무늘보 같은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만약에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포기해라. 그러니까 저번 탈주 에피소드에 나와주셔가지고 또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점이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중순? 네. 7월 말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표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여름을 대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첫 번째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왕 움직여서 땀에 젖었다? 더 땀에 젖도록 움직일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흘린 거 이제 이미 내 몸은 더럽혀졌어.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마음껏 깨트려라. 이미 깨져 있는 유리창이니까 좀 더 금이 가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땀 났는데 뭐 어떡해. 집에 가서 어차피 샤워해야 될 거 완전히 절어버려라. 이것이 럭키 비키일 것이다. 그럼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사계절 중에 여름은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돌아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런 거죠. 마치 오늘의 그 태풍처럼 말이죠. 소용돌이 트위스터스처럼. 표표님은 그러면 여름이 오면 좀 어떤 걸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마다 드시는 음식, 뭐 보양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시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휴양지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표표님만의 서머 루틴 무조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요, 싸구려 티셔츠 여러 장입니다. 왠지 알아요? 네, 뭐죠? 땀 많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겠지만 네네. 티셔츠가 좋은 티셔츠를 살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제가 이거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이 왜 이렇게 싼 티셔츠만 입냐라고 말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비싼 티셔츠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딱 한 계절만 입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잠옷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셔츠가 얇아져요. 왜 얇아져? 사가요. 땀 때문에. 진짜. 네. 그래서 샀고 약간 빠스락거리게 되고 약간 티셔츠의 본연의 약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싼 티셔츠를 사서 어차피 녹아 없어질 티셔츠 그냥 싼 걸로 여러 개를 입자 이런 마인드인 거죠. 아니 저도 땀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선배님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땀이 많다 보니까 흰 티가 노래지는 것까지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땀 때문에. 근데 삭는 건 제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색이 변질되는 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 무게감과 두께감이
변질되는 건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딱 면 자체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면이 되게 거칠거칠해지고 원래 그 약간 그 부드러운 맛이 전혀 없어져. 그래서 싼 거를 입는데 사실 저는 선배님들 저는 선을 조금 긋자면 저는 노래지진 않아요. 아 이렇게 나오시네. 갈라치기 오졌다. 왜 노래지지? 아니 땀을 먹으니까 매일 빨아도 노래지더라고. 근데 제가 흰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세탁을 정말 잘못하지 않는 이상 되게 저는 몸이 좀 특이한데 땀이 많은데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손과 발에 땀이 안 납니다. 대신 정수리부터 발 전까지 나요. 5만 군데에서 다 난다. 그쵸. 근데 노래지진 않아요. 아 계속 전국의 노린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나만 노래죠? 만약에 식사하고 계셨다면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방송은 식사하시면서 들을 만한 방송이 아니라는 거. 그쵸.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위치라거나 품격이 있지 않은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배님들의 밥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저희 영화학개론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저는 흰티가 노래지는데 그럼 그거 궁금합니다. 선호하시는 뭐 물론 이제 싼티라고 하셨지만 선호하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그 매 여름마다 이제 좀 비교적 저렴한 티셔츠들을 계속 구매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또 선호하시는 브랜드라든지 좀 고정된 브랜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스파 브랜드들의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 개의 티셔츠가 한 팩에 들어있는. 그쵸. 네, 그래서 약 2만 원 정도면은 티셔츠 3-4개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개를 삽니다. 그럼 개수로 따지면 몇 벌 정도를 사세요? 한 해 여름에? 그런 거 이제 3팩 사니까 한 9개, 9장 10벌? 정도 되죠. 9벌, 10벌 정도. 네, 그런 거랑 이제 어떻게 매칭할, 외출 때는 조금 괜찮은 거를 밖에다가 입고 안에다가 이제 싼 티셔츠를 받쳐 입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거는 조금 아끼면서 안에 있는 걸 대신 삭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쉴드를 몸 안에 넣는 거야. 독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몸에서. 노래지는 건 양반이네. 노래지는 건 그냥 노래질 뿐이지만 삭는 건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렇게? 독데미 들어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옷을 삭게 만들 수 있어? 발효야? 대신 선배님들 약간 이제 역겨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냄새는 안 납니다. 전. 네, 노래지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해 여름마다 스파 브랜드에서 10벌 정도씩 구매하시는 우리 퓨표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바지는 상관없나요? 바지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입는 그 성격이 가지고 네, 어차피 땀은 이제 다리 쪽에서는 많이 나진 않아가지고 상체가 이제 주로 난리가 나지. 예, 그래가지고 바지는 좋아하는 것만 입고. 근데 이번 여름엔 좀 특이하게 제가 외출할 때 반바지를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렇게 땀이 많으신데 왜 반바지를 안 입으셨죠? 어쩌다 보니까. 반바지 러버로서 저는 조금 불편하네요. 여름엔 반바지 입는 맛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안 입게 됐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골프 연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바지를 입는데 약간 민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느끼고 나서 반바지가, 원래는 저는 반바지가 매너에서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약간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민망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드니까 긴 바지를 입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곧 있으면 아마 벗을 거예요. 반바지를 입을 겁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반바지를 입겠습니다. 표표님이 선포했습니다. 나는 반바지를 입을 것이다. 표표님의 반바지령 선포. 지금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뭐죠? 얼간이 라디오 같은 느낌. 지금 두 모자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티가 노래지네 마네. 반바지를 입네 마네. 순간 머릿속에 딱 스쳤거든. 이거 되게 얼간이 라디오 같은데.
스펀지밥이랑 뚱이가 지금 방송을 하는 느낌.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아 저는 근데 또 반바지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저도 뭐 중요한 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 반바지를 입고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저랑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그런 자리에는 좀 긴 바지를 입는 것 같아요. 그들을 생각할수록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인식이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요즘 MZ분들이 그런 인식을 또 적극적으로 깨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이렇게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적당히 맞춰주면서 이쪽에서는 적당히 그걸 깨부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콤비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리고 우리 영화 업계 친구들 특성상 약간의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약간 프리 MG라고 생각합니다. 전 페페님이요? 우리가 프리 MG? 그러니까 MG 전? MG 프리 MG 그러니까 MG인데 MG가 좀 일찍 온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MG 정도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닌데 MG 광선을 맞았다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아웃사이더였다. 우리가? 전 아닌데요. 넘어가. 진짜 두 얼간이가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반바지를 입겠습니다. 뚱이야. 앞으로 반바지 입어. 이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재밌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엉망진창이야. 재밌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저희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지냈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연필지우개님께서 데드풀과 울버린 에피소드에 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에 크 is back?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영화학개론의 조물주 쿠 너무 오랜만이에요. 전화로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참여라니 너무 좋아요. 당연히 교영님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교영님이 건강해 보여서 기분이 좋네요. 영국 썰들 너무 재밌어요. 이번 편은 앞부분 근황 토크가 더 재밌네요 진짜. 근데 장어 젤리는 쿠에 포장해도 별로 땡기지가 않네요. 저도 쿠님과 함께 런닝맨을 하고 싶지만 지방런은 웁니다. 흑흑. 여전히 쿠의 입담은 살아있네요. 듣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데드풀과 울버린은 재밌게 본 편이라 아마 곧 볼 것 같아요. 데드풀은 재밌게 본 편이라 아마 데드풀과 울버린도 곧 볼 것 같아요. 근데 평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놀랐습니다. 기세로 밀고 나간다는 점이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그런 쉴 틈 없이 밀어붙이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을 멀리해서 다 알아듣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방송이 데드풀 같다는 말도 너무 공감됐어요. 초창기부터 방송 안 들은 사람은 교영님을 모르실 테니깐. 하지만 세 분이 기세로 밀어붙이는 방송이라 다들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원년 멤버가 오니까 뭔가 두 분도 더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역시 상현, 교혁, 재원 조합이 최고예요. 짜릿해. 너무 좋아. 데드풀 4 때 다시 교영님을 볼 수 있으려나요? 한동안은 못 들을 교영님의 목소리가 그리우니 다시 1화부터 정주행을 해야겠어요. 너무 반갑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감사한 댓글을 길게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1화부터 정주행 너무 바람직하네요. 근데 그때 진짜 퀄리티 대박인데 퀄리티 말도 못해요. 진짜 음질이랑 다 이렇게 구린지.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는데 페페님은 데드풀과 울버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진짜 그 표현이 딱 맞아. 기세로 밀어붙이는데 뭔가 이제 개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깊이 있거나 그 플롯이 쫙 이어지는 깔끔한 영화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간중간 턱턱턱 뭔가 개연성 없이 끊어지는 느낌이 약간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약간 여러 시대의 울버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리크루팅 할 때 있잖아요. 아 초반에. 네네네.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제 휴잭맨이 뭐 울버린으로 데뷔한 게 2000년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24년, 25년간 장기 연임 중이신데 아직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색다른 모습이 남아 있구나라는 점에서 이 울버린이라는 원작 속의 캐릭터도 참 대단하지만 또 그걸 다 소화하는 휴잭맨의 어떤 스타성과 연기력도 놀랍다. 사실상 그 나이랑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약간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약간 공로상을 주자면 약간 원로 배우예요. 맞아요. 예. 저는 휴잭맨을 울버린을 떠나서 너무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너무 매력 있고 평소의 모습도 너무 소탈하고 진실된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착한 성격의 배우 같은데 또 영화 속의 울버린 캐릭터는 완전 좀 배드에스한 캐릭터잖아요. 마초스러운 면도 있고 시가를 항상 물고 다니면서 fuck yourself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갭 차이가 너무 더 재밌는 것 같다.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영화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필지우개님의 진짜 너무나 감사한 댓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이어지는 행나무님의 댓글은 우리 표표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행나무님 댓글입니다. 영화 파일럿에 진짜 파일럿 섭외하신 상현씨 스케일 무엇?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 또한 계속 웃게 되는 네 분의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크크크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의문이 그 아래 댓글에 행나무님이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쓰셨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네. 근데 같은 내용이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또 재밌으셨다는 거겠죠? 두 번 얘기하는 건 두 배로 재밌었다는 거예요. 행나무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그 재원님과 또 여기 계신 표표님이 함께 하셨던 통지서 방송 들으셨나봐요. 그 통지서 방송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짧고 굵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혹시 재미가 없으셨던 게 아닐까. 왜요? 약간 이제 저는 이제 글자를 보면은 머릿속으로 이제 목소리로 약간 필터링이 되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더 노력하세요. 약간 요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선배님들의 마음을 비꼬세요. 우리 선배님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아니겠죠? 우리 선배님들 월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영화학개론 통지서가 또 아무래도 자주 있는 방식의 폼은 아니니까 약간 하나 달린 게 약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고 마침표까지 찍어주셔가지고 약간 이제 깔끔한 표현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약간 좀 더 노력하십시오 이런 마음인 건지. 그만큼 정석적으로 재밌었다라고 하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통지서 방송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메일 통해서 사연들도 영화 관련 사연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랑몰랑행님의 댓글 표표님이 읽어주시죠. 찐 파일럿 섭외라니. 리볼버에는 그럼 형사가 나오는 건가요? 농담입니다. 라고 파일럿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파일럿 에피소드에 진짜 그 지금 육군에서 수리온을 몰고 계시는 파일럿분 토리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고요. 리볼버에는 사실 형사가 나오면 안 되고 리볼버 주인공이 비리 형사기 때문에 비리 형사를 모셨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비리 형사가 없어서 군원님과 함께 방송을 재밌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랑몰랑행님 부디 리볼버 에피소드도 재밌게 즐겨주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그 파일럿 경험 있으신 또 토리님 굉장히 또 요즘에 그 쇼츠로 네. 요즘 릴스와 유튜브 쇼츠로 굉장히 잘 나가고 계세요. 많이들 한번 검색해 주세요. 털빈 부부라고 의외지만 축구 관련해서 그 수원 삼성 라이온즈의 열렬한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수원 삼성 팬분들 중에 이 털빈 부부 그러니까 토리님을 모르는 분이 이제는 거의 없다. 진짜로? 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재능이 엄청나더라고. 아니 쇼츠를 그렇게 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재밌게
릴스를 쇼츠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혹시나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선배님들 중에 수원 삼성팀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주위에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0013854님께서 리볼버 보고 아주 독특한 느낌을 받았는데 영화학개론 여러분 감상평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감사한 댓글 또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고군원님, 이 고군원님은 아마 리볼버 에피소드 같이 나와주신 군원님이신 것 같아요. 군원님이 AS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극중 리볼버에 이스턴 프로미스라는 악당들의 회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군원님이 찾아보셨나봐요. 회사명 이스턴 프로미스는 데이비드 크레넨버그 감독의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합니다 라고 AS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토막 상식, 토막 지식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네. 왜 거기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서 마지막 새끼는지그님 댓글을 우리 페페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땀 흘리니 상쾌하네요. 특히 오늘 광복절 맞아 도로 가변으로 태극기 많이 보니까 더 좋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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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근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는지그님의 감사한 댓글, 사진까지 너무 감사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광복절 여러분들 선배님들 잘 보내셨을라나요? 이번에 또 목요일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연차까지 끼셔서 직장인분들 중엔 제 주변에 이제 목금토일 쉬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금토일 3박 4일로 어디 도망가셨을 수도 있고. 어디 도망가요? 어쨌든 뉴스를 보면 요즘에 굉장히 또 광복절 치고 뭐 세상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난 좀 의아한데 어쨌든 광복절은 광복절이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순국 선열들의 희생, 우리 또 독립을 가져다 주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너무 그쵸. 감사한 분들이죠. 그렇죠. 진짜 그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 예전에 장동건 배우 나왔던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이런 영화 보면 그게 또 멀티버스를 다루잖아요. 대단한.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끝까지 병합해낸 그런 멀티버스를 다뤄가지고 지금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상이 있는 자리에 누구 있었지? 그게 이토 히로부미였나? 아니면 도요토시 히데요시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그러겠다. 임진왜란 시즌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 동상이 있고 막 이런 또 영화가 있었는데 또 그 영화 같은 걸 이제 또 떠올려 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근데 진짜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현실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끔찍하다는 생각조차 안 했을 거야. 더 끔찍한 거야 그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일본인으로 살았을 거야. 아니, 나는 도시락 폭탄 들었어. 네? 장렬하게 산화한다. 페프님 그런 또 뚝심이 있으신가 봐요. 없어요. 뭐야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쉽게 낼 수 없는 뚝심을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독립운동가 분들은 진짜 그 어린 나이,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세우셨다는 거, 뚝심을 세우고 이렇게 운동을 펼치셨다는 거, 진짜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 저희가 또 영화 보고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설거지하면서 저희 그 방송을 들어주시고 이런 거 다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K 컨텐츠일 수 있었던 이유, 하마터면 J 컨텐츠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순국선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K 컨텐츠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진다. 펄러. 하지만 이래놓고 오늘 다루는 영화는 미국 영화입니다. 미제놈들. 미제놈들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맹국을.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이제 그 같은 지구, 같은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짜맞춰 보자면 또 이번 영화 감독님이 한국 계세요. 자, 그만. 이제 끝이 없어. 계속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요. 네. 계속됩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이만. 이번 주 과제죠. 트위스터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1996년 얀드봉 감독의 작품이었죠. 트위스터라는 소용돌이 재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한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 아닌가? 단순 28년. 28년인가? 맞죠? 나 왜 이래? 고장났나 봐. 어쨌든 28년 만에 무려 28년 만에 돌아온 속편입니다. 정이삭 감독님의 신작이죠. 트위스터스 되겠습니다. 일단 그 1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96년도의 얀드봉 감독님 작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페페님. 안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아니 근데 그 안 봤기 때문에 그 또 플레인하게 본 사람의 약간 그 깨끗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요즘 관객분들 중에 이 96년도 작품을 안 본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의 입장을 우리 페퍼님께서 대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이게 속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가지고 전편이? 전편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 트위스터라는 이제 원래 1편이 있었는데 속편이라서 뒤에 S가 붙은 건가요? 그렇죠. 진짜로? 네. 2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소용돌이가 근데 사실 1편에서도 소용돌이가 여러 개 나오긴 했었거든요. 순차적이긴 했지만 근데 이번 영화도 비슷하긴 한데 뒤에 어쨌든 S를 붙여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되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또 근황 토크에서 나온 영화 얘기기도 한데 에일리언 1편이 70년도 말에 잘 되고 제임스 카메론이 그 이제 스튜디오 간부들한테 피칭을 했대요. 속편 구상에 대해서. 그때 단순하게 얘기했다고. 에일리언이라는 제목 맨 뒤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S에 이제 세로줄을 찍찍 2개 그어서 달러, 그 불 있죠. 달러. 그러니까 에일리언즈는 돈이 된다. 이렇게 피칭을 했다고 하더라고. 약간 그런 전략 아니었을까? 트위스터스도? 카메론 형 죄송하지만 쌉소리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 최강의 돈 긁게한테. 근데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포장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트위스터스라는 작품이 속편으로 나온 건데 페페님은 이제 96년도 1편을 보신 적이 없고 저는 아주 예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번 영화 보기 전에 한 번 더 오랜만에 복습이라면 복습을 했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그때의 눈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수효과 같은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야기가 좀 반복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소용돌이 쫓다가 또 저 소용돌이 쫓다가 또 그 다음 소용돌이 쫓다가 약간 이런 식의 반복이 1편의 어떤 구조였어가지고. 근데 나도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복습을 해봤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96년도작은 플롯에 그렇게 많은 치중을 한 영화가 아니야. 보니까 CG에 엄청 투자를 했어. 그리고 96년도기 때문에 CG를 엄청나게 고퀄리티로 만들기가 힘들었다고. 영화를 보진 않으셨지만 좀 공부는 해오셨네요. 네, 공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작이니까 어쨌든 96년 개봉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CG가 좋을 수가 있겠어. 근데 CG를 쓸 거면 모든 자원을 다 CG에다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때는. 이게 아무래도 쥐라기 공원 이후에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제작을 겸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트위스터 1편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부분이 좀 더 방점에 찍혔던 것 같고요. 그 영화도 굳이 따지면 스토리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랑 이 속편이랑 똑같아요.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둘이 이혼을 한 상태예요. 아니 이혼 도장을 이제 찍으면 돼. 그래서 서먹해진 사이야. 심지어 남자 주인공은 새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혼 도장 찍으러. 근데 소용돌이 이 체이스에 휘말리는 게 1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고 이혼 직전이다라는 설정만 빼면 그냥 로맨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속편은 어땠냐? 트위스터스는 어땠냐? 좀 간단하게 인상 비평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기대 자체를 워낙 안 했어서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나오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끝맛이 상쾌해. 깔끔하다. 되게 깔끔한 맛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무더위에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끝마무리가 상쾌하고 내 마음속에 찜찜함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맛에서 굉장히 깔끔했고 깔끔하게 남았다. 내 기억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중간에 걸리는 게 거의 없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단순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단순했다. 단순 명료한 영화였다. 단순한데 멍청하게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그리고 너무 이제 올드하지도 않고 너무 뉴하지도 않고 약간 그 내 마음속에 깔끔함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그 포켓에 정확하게 평행 주차를 해줘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시인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고상한 말들 늘어놓으셨지만 결국은 영화가 좋았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저도 재밌게 봤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막 엄청 막 엉덩이를 막 극장에서 들썩일 정도로 재밌진 않았어요. 다만 1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재밌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들의 매력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는 저 토네이도들, 저 소용돌이를 얼마나 훌륭하고 있음직한 CG로 그려냈을까. 이게 좀 더 아무래도 많은 관객분들의 감상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소용돌이가 아니라 배우들을 보러 오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많은 대중분들께 익숙하지 않은 얼굴과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일 순 있으나 아마 근 10년 내에 이 영화에 나온 주연 배우들이 좀 앞으로 할리우드를 좀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 기운이 이제 스멀스멀 느껴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내일 방송하게 될 로물루스에서도 그 배우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에일리언 로물루스도 듣자니 이제 새로운 좀 비교적 신인인 배우들로 이제 캐스팅 리스트를 꾸렸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모험이잖아. 그럼요. 블루칩이 아닌 사람들을 캐스팅을 대작에서 한다? 이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까다롭게 골랐겠어. 그 과정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남한에 작은 복정동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김영표라는 존재가 또 있다. 이렇게 샤라웃 해봅니다. 김영표라는 배우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여기서는 또 표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부캐입니다. 표표가 부캐인가요? 김영표가 부캐인가요? 둘 다 부캐예요. 본캐는 뭐예요? 본캐는 나라는 자.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소리는 빨리 끊어줘야 돼요. 고마워요. 옆에서 단호하게 줄을 끊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렇거든.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지 에드가 존스가 연기한 주인공 케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트가 옛날에는 이 소용돌이 토네이도 연구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대학생 때는. 근데 아픈 과거가 있다. 이 소용돌이를 쫓다가 자신의 그 당시 남자친구와 절친했던 친구 2명, 그러니까 도합 3명을 그 소용돌이에 의해서 잃게 된다. 연구하겠다고 소용돌이 중간으로 그냥 차를 몰고 개돌이라고 하죠. 개같이 돌진. 닭돌. 닥치고 돌진. 쏙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토네이도가 너무 셌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5등급까지 있고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세기가 강한데 1등급짜리인 줄 알고 이제 진입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5등급이었다. 그러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토네이도였던 거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 연구를 위해서 친구 3명이 죽었다니. 그리고 남자친구 포함 그런 충격에 휘말려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자기가 주도한 연구였고 자기가 주도한 계획,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 포함 3명의 친구를 잃게 된 것에 굉장히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요. 심지어 본인도 큰 상처를 이제 다리에 얻게 되죠. 이후에 5년 뒤였나요? 5년 뒤에 뉴욕에서 기상청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후를 이제 바라보는 감각, 센스, 특히
토네이도, 소용돌이를 다루는 감각 이런 게 뛰어나서 기상청에서도 좀 에이스처럼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합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번에 최신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소용돌이를 3D 스캔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3D 스캔에 성공하면 앞으로 소용돌이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꼬시는 거죠. 그래서 케이트의 약간 그 죄책감을 약간 이용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죄책감이 나온 것 같아. 그치 약간 그걸 연료 삼아서 약간 극복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케이트도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대부분의 이런 영화들이 다 그렇듯이 합의의 제안에 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다시 오클라호마 이 소용돌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합의와 함께한 팀 스톰파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로 무장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막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쓰고 막 엄청나게 지원도 뭐 경제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엘리트 과학 집단 같은 느낌이지. 그쵸? 근데 이들의 라이벌이 있다. 자, 보통 이런 영화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를 갖춘 집단이 있다면 그 반대쪽에 뭐가 있냐? 오직 인간의 본능과 토착 원시 부족. 오직 본성과 본능과 총만으로 이제 소용돌이를 쫓으면서 저런 하이 테크놀로지 다 쓰레기야 라고 하는 또 집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너희들은 똑똑한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집단의 수장이 이제 글렌 파웰이 연기하는 타일러라는 캐릭터인데 네. 소용돌이를 쫓는 그러니까 토네이도 카우보이라는 이름의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2024년쯤 되니까 이제 이런 캐릭터 설정 별로 어색하지 않죠? 귀여워.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제 소용돌이를 막 쫓아다녀. 그래서 처음에는 케이트랑 약간 대립각을 세워요. 케이트도 쟤네 뭐야? 이러고 타일러도 저런 도시에서 온 도시촌 놈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또 이제 합의의 뒤에 또 뭐 합의가 직접 꾸민 건 아니지만 또 음모라면 음모가 있었고 타일러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고 해서 이들이 함께 작심해가지고 소용돌이를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트위스터스의 내용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소용돌이도 소용돌이인데 인물들의 어떤 트라우마, 그로 인한 드라마, 그로 인한 로맨스 또는 뭐 프렌드십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 역할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편에서도 여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오프닝으로. 그래서 큰 토네이도에 보는 눈앞에서 아빠를 잃고 이 주인공이 토네이도 추적자로 일하게 되거든요. 어떤 플롯상의 오마주로 볼 수도 뭐 그렇다고 있겠네요.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트위스터스의 오프닝 좀 어떠셨는지. 사실 우리 삶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 우리가 말 그대로 재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도 많이 나고 이제 그 얼마 전에 해일도 많이 겪었었고 쓰나미. 네, 쓰나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마도 올 때도 있고 뭐 몇 년 전에는 크게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강남 일대가 전역이 물에 잠긴 적도 있었고 그런 건 또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저는. 네. 그런 적도 있어서 그때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했었는데 말 그대로 재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거의 재난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잃는다든가 혹은 뭐 의도치 않은 이별,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다든가. 그러니까 뭐 관계적 재난이나 경제적 재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삶에는 그게 눈으로 보기에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게 가시화돼서 보이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영화에 존재하는 토네이도랑 아주 유사하죠, 형태가. 그래서 토네이도도 이 영화 안에서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왜 일어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약간 이렇게 묘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인물이 왜 앞으로
그런 인격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근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격이 형성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설명이 필요한 게 맞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오프닝이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 뻔하잖아요. 저는 이 오프닝을 보자마자 이 주요 인물로 5명이 딱 소개되자마자 그리고 저는 1편을 보고 다시 보고 난 직후에 이 영화를 본 거잖아요. 저는 이 중에 한 3명은 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확했네. 한 5분의 3은 죽어줘야 게다가 제가 5명 중에 얼굴을 아는 배우가 2명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셋은 골로 갈 확률이 높다. 뭐 우스갯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목적은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여기서 몇 명 죽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이 주인공에게 심어져서 이후 전개에 영향을 주겠구나. 작법적으로 딱 보이는 그런 구성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제작자적인 시각 아니에요? 그런데 연출을 잘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용돌이 연출이나 그 자동차 안에서 4명의 어떤 대화 뭐 이런 건 사실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극장문을 나오면서도 계속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그 고가도로 밑에 그 주인공의 남자친구 제비였나요? 그 친구가 이제 여기에 팔을 감아 이렇게 하고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하다가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부분이 이 데이지 에드가 존스가 연기한 주인공 케이트의 시점 위주로 촬영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케이트의 표정이나 케이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거에 완전 올인해 준 거야, 촬영을. 그러니까 완전 케이트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날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자친구가 날아갈 때 거기서 케이트가 느꼈었던 무력감과 절망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스크린 밖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잘 뿜어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의 목적 자체는 뻔했지만 연출을 굉장히 잘해서 앞으로 펼쳐질 2시간 동안의 이야기에 좋은 토대가 되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 배우들 간에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게 가장 잘 묘사되려면은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그 상실하게 되는 그 대상과의 사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인물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근데 그게 너무 잘 묘사돼 있어서 그 상황이 이 인물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가장 설레이고 약간 이제 빛이 나는 순간이다. 약간 이런 게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또 그 배우들 간의 케미가 되게 잘 형성된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덧붙이자면 생전 남자친구와 케이트의 관계가 묘사될 때 그 구식 캠코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식 캠코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들고 상대방 피사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영화 속에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관점에서 케이트를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사이가 일반적인 영화 속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좀 더 다르게 강조가 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약간 그 센티멘탈한 느낌이 있잖아요. 캠코더로 본다는 게 뭐 최근에 그렇죠.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짧지만 남자친구와 케이트 사이의 어떤 유대 관계를 대표님 말씀대로 잘 형성해놓고 그 다음 남자친구를 죽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연출에 어떤 일가견이 있는 감독의 좀 센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후에 이제 5년 뒤에 본격적으로 소용돌이 이 토네이도 추적이 시작되잖아요. 네. 타일러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쭉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타일러가 그 부분에서 처음 등장할 때 사실 시골쥐가 서울쥐를 약간 얕보는 약간 그런 구도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반대이거든요. 그렇죠. 도시쥐가 시골쥐를 얕보는데 여기서는 시골쥐가 에고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서 등장할 때부터 되게 호쾌하고 사실 오프닝만 보고 나서 이제 그 뉴욕 씬까지만 보면은
거기까지만 보면은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여타 재난 영화의 그 약간 먹먹하고 약간 묵직하고 웅장한 무드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좀 무겁게 갈 것 같다. 예. 네. 근데 그 시골지의 무드, 시골지의 컨트리 음악을 빵빵 틀고 아니 그 트럭에다가 트럭 주변에 리그를 다 용접해서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덕지덕지 막. 거기다가 조명도 달아 스피커를 한 8개를 달아놓고 거기에 로켓 장치도 달아놓고 약간 임모탄이 좋아할 매드맥스식 개조. 임모탄님께서 보셨으면 이제 바로 살루트 날렸지.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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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함께 바랄라로 가자. 아니 근데 등장하는 순간 오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팀의 등장만으로도 영화의 전반 무드가 확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약간 좀 희망적인 전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도 들고 약간 게임 체인저 같은 느낌이 들기도. 그리고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 사실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다 되게 세련돼.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대사 처리를 하는 방식이나 뭐 약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약간 먹먹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너무 유쾌해. 그 팀의 등장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사실 내 어렸을 때 보던 영화들에 대한 향수도 좀 불러일으키고 그 약간 시골 사람들만의 약간 그냥 아무따 씩씩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씩씩합니다. 아무튼 씩씩하면 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등장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 1편도 주인공 여자가 구성이 비슷하거든요. 네.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은 소용돌이 추적에 완전 미쳐있는 어떤 캐릭터야. 물론 이제 이 속편의 케이트는 미쳐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캐릭터인데 남자도 비슷해요. 남자 주인공도 1편 다르게 미쳤어 근데. 그러니까 근데 2편은 이 남자 주인공이 밝잖아. 그러니까 1편에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 그러니까 있어봤자 그때 이제 고 필립 세이무어 호프먼이 젊은 시절에 연기했던 캐릭터가 하나 있긴 한데 그냥 진짜 감초 캐릭터로 1편에선 나오는 거고 이번 2편에서는 아예 주인공 중 하나가 적당히 진지하면서도 적당히 또 아무따 씩씩함이 있잖아요. 페페님 말씀대로.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영화의 톤이 확 좀 이제 세련돼지고 좀 더 따라가기 유쾌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떠오르는 건데 확실히 그 프레임 안의 연출을 잘한 것 같은 게 아까 케이트와 생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짧지만 촌철살인으로 강조하기 위해 캠코더 화면을 쓴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이 타일러도 유튜버야. 유튜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설정이 조금 아무리 21세기 2024년이어도 또 뭐 유튜버야? 막 약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유튜브 속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캐릭터를 한 방에 이해시킨 화면 구성인 것 같아요. 이런 유튜버 캐릭터 한국에도 많지? 미국에도 있어. 약간 한국 관객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좀 이런 수 있지.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막 오지에 가고 막 이상한 체험하고 이상한 거 먹고 이런 유튜버들이 요즘에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영화 외적인 지식이 자연스럽게 관객들한테 습득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일러가 탁 그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나왔을 때 이런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딱 한 번에 빡 되는 그런 그러네. 연출을 좀 잘하신 것 같다. 그러네. 약간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가타부타 할 거 없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화면으로 잘 그런 거를 영화 외적인 부분들을 끌어당기신 것 같다 감독님이. 그리고 또 영상으로 그렇게 장난질 하는 걸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장난질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케이트 입장에서는 그 캠코더를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찍었었는데 남자친구의 그 약간 그때 시절이 생각나면서 또 약간 로맨스한 느낌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생전 남자친구는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어주던 사람이라면 지금 남자친구는 카메라를 들고 자기를 찍는 사람. 티셔츠에 자기 얼굴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 약간 나르시시즘이 강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 정도까지의 뻔뻔함은 사실 배우들도 쉽지가 않아. 맞아요. 사실 관종이라 그러죠. 진짜 관종이에요. 관종이죠. 관종입니다. 타일러는. 하지만 또 매력 있는 관종이에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 로맨스 아닌 로맨스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로맨틱 코미디나 로맨스 멜로드라마야말로 배우들의 어떤 매력, 배우들의 공 이런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장르들 중에서 특히나 그쵸. 너무 그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데이지 에드가 존스와 글렌 파웰이 너무 연기도 잘하고 너무 매력 있고 그리고 진짜 올드한 표현인데요. 진짜 선남선녀. 아 그거 하지 말지 그 아 표현. 왜? 선남선녀인 걸 어떡하라고?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인 걸 어떡하라고? 아 너무 또 연기를 잘하고 서로 다른 매력으로 멋지고 예쁘잖아. 예를 들어서 타일러는 뭐 스스로도 얘기하고 남들이 또 얘기하듯이 레드넥 스타일인데 굉장히 또 쾌활하고 표표님 표현대로 아무따 씩씩함이 있는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남들을 위하는 면이 있는 이런 캐릭터인 반면에 또 이 케이트는 외모만 봤을 땐 되게 여리여리하고 소극적일 것 같고 하지만 이 토네이도를 쫓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심지어 마지막에 결정적인 액션을 하는 것도 그녀였다는 점에서 아, 이 뭔가 둘 사이가 대단히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둘 다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과 내면이 달랐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좀 재밌지 않았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둘이 만나게 된 게 그러니까 어쨌든 태풍을 추적하고 그 무슨 파였지? 스톰파. 스톰파에 케이트가 소속된 다음에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그 태풍을 추적하고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 유튜버를 만난 거잖아. 근데 가서 보이는 사람들이 약간 토네이도 씹덕들인 거야. 나는 그게 진짜 어이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문화 차이인데 제가 약간 되게 부러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댄스 배틀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약간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나는 그게 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파랑 우리 파랑 감정적 대립이 있어? 그러면 우리 댄스 배틀로 해결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감정의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건. 근데 어쨌든 댄스를 좋아하니까 댄스로 우리는 승부를 보자. 약간 이런 느낌처럼 토네이도 씹덕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심지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좀 더 잘 측정해보고 그걸 잘 찍어보겠다고 거기에 모인 거잖아. 기지 앞에.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땅덩어리가 워낙 좁고 인구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2-3명 정도 있으면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걔네는 한 주에 2-3명 정도 있다고 쳐봐. 그럼 벌써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인력 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인구수의 100명이면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21세기에 만들어진 기후 관련 재난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의 기후 변화,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도 적지 않게 하고 있고 그쵸. 심지어 1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2편 후반부에도 영화관에 소용돌이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맞아. 영화 스크린을 뚫고 소용돌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너네 이거 그냥 영화로만 보고 있지 스크린 안에 아니야. 스크린 밖에 너네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래 라고 보여주는 뉘앙스도 있었고요. 아니 전편에도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전편에는 이제 영화가 뭐였냐면 그 잭 니콜슨의 샤이닝이 나오는 와중에 소용돌이가 다 뜯어가는 장면이 너희들이 영화 아무리 재밌게 봐도 현실이 더 영화 같아. 근데 그게 확실히 연출이 다른 거야. 1편에서는 샤이닝이 상영되는 극장이 야외 자동차 극장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소용돌이가 옆으로 들어와서 그냥 스크린을 뜯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영화는 연출이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벽에 붙어있는 실내 스크린이 있는데 그 뒤에 벽을 뚫고 소용돌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현실에 좀 더 경고하는 그런 맥락이 이 소편에는 좀 더 강하게 있다. 1편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거네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페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흥미롭죠. 왜냐하면 재난 같은 어떤 특정 상황 또는 사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목숨이나 재산이나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잃는 반면에 또 반대급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멀리서 즐기고 좋아하고 문화로까지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아이러니하지. 이런 건 요즘
메타포로서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화가 너무 교조적이지 않으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좀 소프트하게 좀 말랑말랑하게 잘 언급하지 않았나. 근데 약간 교조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어떤 들면은 부분이죠? 그 밤에 그 야구 경기였나? 하여튼 언제 그 태풍이 오는 걸 몰랐어. 태풍이 오는 걸 몰랐는데 야구 경기 아니고 그 그거 로데오 하다가 태풍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명이 태풍 전문가니까 여러분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바에 들어갑니다. 그 숙소에 들어가요. 숙소. 모텔에 들어가죠. 모텔에 들어갔는데 자 태풍 옵니다. 여러분 피하세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문가에 딱 삐딱하게 서가지고 아휴 기상청 새끼들 맨날 틀리면서 맨날 저래. 저거 다 구라예요. 열에 9은 다 없다니까. 다 뻥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제발 피해주세요.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아이 뻥인데 고생 많네. 뺑이 하면서. 쳐라. 그리고 손톱 뜯고 있어. 그러다가 태풍이 진짜 왔어. 벽이 날아가. 다 뜯겨져 날아가. 그러니까 진짜 왔네. 이러면서 도망가. 갑자기. 저는 그 커플 있잖아요. 바로 죽여줘서 고마웠습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교조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전 약간 유머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재난 문자가 와도 약간 넘기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물론 이제 교조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유머로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교조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잖아. 그래. 기상청 새끼들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약간 현대인의 약간 어떤 측면을 약간 살짝 유머 있게 맞아요. 꼬집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친구는 그 모텔 주인한테 막 여기 뭐 리뷰 안 좋게 줄 거야 막 이러고 있어. 어느 나라나 똑같나 봐. 그게 뭐야. 왜 그런 걸로 협박하고 앉았어. 심지어 그 모텔 직원의 대응도 어느 나라나 똑같은 대응이었어요. 제가 여기 주인이 아니고요. 저도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사람 살려. 때때로 토네이도보다 무서운 것은 진상 고객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 사람 주인이었을 수도 있어. 자강두천. 음모에 음침함에 음침함으로 승부하는. 어쨌든 그 부분 뭐 영화 그 장면 자체의 톤은 되게 진지했지만 되게 나름 유머러스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뭐죠?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케이트를 끌고 수영장으로 대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도망갔다가 케이트가 어렸을 때 겪었던 20대학생 때 겪었던 그 사건이랑 아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전 남자친구가 죽기 전에 내가 여기서 널 지켜줄 거야라고 막 했었는데 그 대사를 이제 타일러가 똑같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타일러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모녀도 맞아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딸한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이 토네이도를 대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아마 이 케이트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스치게 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좀 얌전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태풍은 결국엔 다시 온다. 그러면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이 토네이도를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변곡점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이랑 교류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연구했던 바, 그러니까 태풍 속에 여러 가지 그 화학 혼합물을 퍼뜨려서 그 태풍을 길들인다. 약간 그 개념을 성공시키게 되는 약간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페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굉장히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오프닝에서 남자친구가 날아갈 때 죽기 전에 내가 널 지켜줄게 나 여기 있어라는 대사를 똑같이 이제 중후반부에 타일러가 하는데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다면 케이트가 오프닝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자친구를 이제 떠나 보내잖아요.
그랬다면 중후반부 그 수영장 장면에서 타일러가 똑같이 내가 여기 있어 널 지켜줄게라고 했을 때 케이트가 순간적으로 과거의 그때 생각이 나서 더 타일러를 붙잡든 타일러를 한번 돌아보든 이런 연출을 넣었을 것 같거든요. 아, 잃기 싫게. 근데 지금 연출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맞아. 이게 진짜 아까 맨 처음에 페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말 그대로의 재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재난이든 관계적인 재난이든 특히 이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이별에 준하는 재난을 대할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간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일 뿐이야. 믿고 그냥 웅크린 채 앞을 보고 있는 것 뿐이야. 이 모든 게 끝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아직 내 옆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그렇지. 뉘앙스로 이 감독님이 그 장면을 연출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오히려 더 세련되고 좋은 연출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아. 손을 한쪽을 내미는 장면을 넣고 싶을 법한데 음. 너무너무 그 유혹이 강렬하잖아. 아름답고.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되게 잘 표현한 거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 남을 안 돕고 싶어서 안 돕겠냐고. 손가락 하나 놓으면 나도 다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그걸 팔을 내미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운이 좋길 바라면서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거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을 순 없어. 인생의 모든 형태의 재난은.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결말 보면 끝내 케이트의 표현대로 소용돌이를 길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소용돌이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가 다 불가항력적인 그렇지. 것이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별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잖아. 연인이든 친구든 뭐 가족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스스로와 그 타인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되게 은연중에 그 장면 연출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페프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전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재난에는 최소 부담금이 있는 거야. 피해를 그 이상으로 낮출 수는 없어. 택시 기본 요금 같은 것이다. 아, 내야 그치, 된다. 그치. 낼 거는. 근데 낼 건데 맞을 건 맞아. 근데 이제 그 재난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서 더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재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태풍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남자 주인공과 같이 좀 연구했던 방법을 고안해서 그 태풍 속으로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트럭을 몰고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죠. 예,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그 준비했던 화학 혼합물이 뻥 튀어나와가지고 태풍을 타고 슝슝슝슝 올라가서 결국에 태풍이 잠잠해진다. 그래서 마을 하나를 통째로 케이트가 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연결성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볼 때보다 다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더 잘 연결되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뭐 앞에 캐릭터, 관계, 뭐 연출 이런 얘기를 돌아돌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토네이도를 보러 극장에 가실 영화입니다. 네네, 좀 그렇습니다. 어떠셨는지 이 재난의 표현, 그 규모, 효과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녹음 오기 전까지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예습을 하려고 했는데 복습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저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와, 사실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묘사가 그 CG의 묘사가 묘미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탁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야. CG가 요즘에 정말 탁월하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의 연기력이 더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이제 그린 스크린이나 뭐
여러 가지 공허한 이제 하늘을 상대로 뭔가 진짜 소용돌이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보이더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상상력이 되게 구체화되어야 되고 또 이제 지구력 있게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선명하게 봐야 되고 왜냐면 관객은 그 배우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토네이도의 어떤 CG 효과나 그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CG도 좋았지만 결국 이제 또 배우 얘기로 가는 게 배우의 어떤 리액션과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재난의 규모, 두려움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들이 연기를 사실 잘하지 못했으면 CG가 아무리 세고 세봤자 효과가 급감했을 텐데 이 영화는 주요 배우들이 너무 다 그걸 잘 클로즈업을 잘 따먹으니까 진짜 참 아이러니하게도 CG도 좋지만 오히려 그 현실감을 배가시킨 건 현실의 배우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게 너무 훌륭했죠. 그래서 재난 영화에서 정말 재난 영화에서 진정한 재난은 뭐냐면요. 연기를 못하는 배우입니다. 그건 어떤 영화나 재난 아니에요? 로맨스여도 재난이고 코미디여도 재난이야. 아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잘 배우들이 묘사하니까 이제 쿵짝이 맞는 거지. 이제 박수 소리가 아주 큰 거야. 왼손 오른손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CG 너무 훌륭했습니다. 아니, 상윤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컴퓨터 그래픽은 뭐 당연히 96년작인 1편에 비해서 훨씬 엄청나게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걸 담는 연출 저는 오히려 드라마 연출이 좋았지 그런 액션 스펙터클 연출은 생각보다 평이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네, 물론 뭐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느낌은 솔직히 없었다. 나는 내가 태풍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 너무 그게 혹시 아니고 나도 돌비에서 안 봤구나. 저는 사실 4DX에서 보고 싶었는데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영화 보러 그 4DX관 CGV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앞에 예고편으로 이 영화 예고편이 나오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지 그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4DX로 봐야 될 영화구나. 개봉하면 그렇게 봐야지라고 했었는데 상영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스크린X로 봤거든요. 사실 스크린X는 뭐 제가 원래 선호하지 않는 포맷이기도 하고 이번 영화에 잘 어울렸는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4DX에서 보신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네요. 4DX에서 혹시 보신 선배님이 계시면은 댓글로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네, 어떠셨는지 좀 흠뻑 젖으셨는지 좀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오늘 트위스터스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계속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까지도 배우들이 진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근황 토크 때 좀 얘기했는데 이 영화의 글렌 파웰이 참 우리 표표님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 좀 이렇게 전 주장을 하고 싶어요. 또 잘한다. 아니 한 2달 전쯤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 글렌 파웰 출연작이 있거든요. 히트맨이라고 진짜 좋은 작품이고 저희 방송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는 작품인데 거기서 글렌 파웰의 연기와 매력이 미치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느낌이 표표님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제가 한번 감상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는 탑건 매버릭을 통해서 글렌 파웰 좀 매력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에서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히트맨 한번 검색해서 감상해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글렌 파웰 너무 멋있고 데이지 에드가 존스도 저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서도 매력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확실히 얼굴이 뭔가 앤 해서웨이 닮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앤 해서웨이 닮았어. 근데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서 나왔었구나. 거기 주인공. 이렇게 또 사람 얼굴 못 알아본다니까 우리가. 그들도 동양인 쉽게 못 알아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옆에 그 하비로 나왔던 안소니 라모스도 사실 인더 하이츠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라든지 이런 요즘 할리우드 주류 영화에 많이 나오면서 확실히 이 글렌 파웰, 데이지 에드가 존스 그리고 이 안소니 라모스까지 좀 향후의 행보가 좀 더 주목되는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아닌가. 맞아요. 이게 저는 트위스터스가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태풍으로 인한 재난도 재난인데 그 되게 좋았던 연출이 그
태풍 두 개가 중간에 확 몰아치다가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소멸돼 버리죠. 네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세 보이던 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그래서 마치 잘 될 것 같았던 인물들 말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예를 들면 글렌 파월 이 역할을 맡았던 그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케이트와 잘 된다든가 약간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랑도 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후려맞을지 모른다. 그럼요. 그래서 심장 폭행을 당하고 싶거든. 선배님들 이런저런 곳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땀도 좀 흘려보면서 이제 발품도 팔아보시고 약간 이게 그러면서 교조적인 것 같은데? 나도 아저씨야 이 사람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약간 이제 태풍과 태풍끼리 만나서 또 더 큰 태풍이 될지 사랑의 태풍, 분홍빛 태풍이 될지 누가 압니까? 트로트 가수 같아요 지금. 뭔가 가사도 약간 트로트 가사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트로트 가수 한 분 모시고 저희 트위스터스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트위스터스 추면서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번에는 저부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없고 길들일 수도 없고 책망할 수조차 없는 것을 대하는 욕망,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평가는 사실 B제로예요. 근데 좀 짜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1평 같은 경우엔 C+ 드릴 거라서 이 정도면 많이 잘 드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표님은 좀 어떻게 한 줄 평? 네, 저는 한 줄 평. 피할 수 없다면 설마 즐겨란 아니겠죠? 설마요. 아니겠죠? 다시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그 뭐가 있었는데 좀 약간 깼어요.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준비했던 대로 하세요.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자, 그럼 두 번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즐겨라였나 보죠?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보는 당신의 눈, 두려움인가 즐거움인가? 막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애드립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둘 다 별로여가지고 제가 괜찮아요. 예. 등급평가는 등급평가는 B+ 드립니다. 오, 재밌게 보셨구나. 확실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뭐 B제로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4DX에서 봤다면 아마 등급이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프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선배님들 중에 4DX로 이 영화를 관람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번외로 제가 요즘에 그 스레드라는 그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된 SNS 있잖아요. 그 약간 트위터 같은 거? 그거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 거기서 영화계론 선배님을 만난 거야. 뺨!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배우 활동하는 거에 대한 약간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서 영화계론 재밌게 진행하시는 게스트 표표님 아니세요? 이런 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묻혔어. 와, 진짜 제가 심장으로 박수를 쳤잖아요. 심장으로요? 네, 심장 이렇게 우심방 좌심방 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는 모두 관심 받는 걸 극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선배님들 스레드든 팟빵 댓글창이든 어디든 많이들 아는 척 해주시면 그래서 약간 또 그 뭐야 샤이 팬이라는 거야 또. 왜 이렇게 다 숨겨져서 다들 들으셔? 샤이 팬이야. 근데 사실 이해돼. 나도 샤이야. 넘어가. 감사합니다. 뭐가 중요해. 해서 오늘 이렇게 샤이가이 표표님 모시고 트위스터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좀 시원한 돌개바람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영화 4DX가 꼭 아니더라도 영화 보신 분들 많이 또 팟빵 댓글창에 감상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극장이 되게 붐비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최근에 또 영화가 동시에 많이 개봉을 해서 네. 연휴도 있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 더 극장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까지 먼 걸음해주신, 직접 행차해주신 더위에 취약한 남자 더취남 우리 표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아이고 제가 이제 선배님들과 상현 씨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부디 흰 티셔츠 관리 잘하시길 바라고 삭지 않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배님들도 남은 더위 조금만 더 버티시고 가을이 곧 옵니다. 네, 선배님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더위 사가라. 감사합니다. 또 봐요.